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 단지에 저녁 7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한 남자가 혼자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는 올해 55살이 되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중소기업을 꾸준히 다녀온 사람이에요. 직장에서는 절대로 싫은 소리를 안 하는 사람, 동네에서는 누가 부탁해도 거절 한 번 없는 사람으로 통했죠. 그의 이름을 대신해 김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김 씨에 대해 물어보면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정말이지 착하다고요. 그런데 지금 김 씨의 통장에는 2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정년퇴직이 5년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말이에요. 은퇴 후를 대비한 저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돈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 사람이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사치를 부린 것도 아닙니다. 술을 마시거나 투자에 실패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착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잠깐 여기서 멈춰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주변에 이런 사람이 한 명쯤 있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혹시 그게 바로 나 자신이라는 생각이 스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특히 당신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가 이렇게 된 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었어요. 20대에 친구가 사업을 시작한다며 보증을 부탁해 왔을 때 설마 문제가 생기겠어 싶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몇 년 뒤 3천만 원이 그냥 사라졌어요. 30대엔 형이 급하다며 빌려간 돈 1,500만 원이 지금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형이 미운 것도 아니고 달라고 말하기엔 가족인데 싶어서 그냥 없는 셈 치고 있는 거죠. 40대엔 회사 후배가 전셋집 보증을 서달라고 했습니다. 후배가 울먹이는 눈으로 부탁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 후배는 나중에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변에서 하는 말은 한결같았습니다. 역시 김 씨는 다르다. 정말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수록 통장이 비워졌던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신가요? 내용은 조금 달라도 비슷한 방식으로 돈이 빠져나간 경험이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지인에게 털어놓으면 돌아오는 말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왜 거절 못했어?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쉽게 들리는지 실제로 그 상황에 있던 사람은 압니다. 거절하는 게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요.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착하게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선량함이 어떤 구조 속에서 경제적 약점이 되는지, 그리고 왜 착하다는 평판이 때로는 가난의 다른 이름이 되는지를 하나씩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당신은 원하지 않는 부탁을 몇 번이나 들어줬나요? 하기 싫었지만 상대방의 표정이 눈에 밟혀서 결국 들어줬던 경험이요. 혹시 거절하고 나서 며칠째 그 사람 생각이 계속 났던 적이 있나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들어하진 않을까? 혹시 나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진 않을까 하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특히 당신을 위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성향을 흔히 사람 맞추기 성향 또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가깝게 설명합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선의로 움직입니다. 반면 이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속으로는 지치고 부담스러우면서도 겉으로는 늘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죠.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혼자 후회합니다. 왜 또 그랬지? 그런데 다음번에 또 똑같이 해줍니다. 이건 착함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동이에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의료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패턴의 뿌리는 어린 시절에 있습니다. 특히 엄격하거나 감정 표현이 억압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거절이나 화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했을 때 관계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일찍 배웠어요. 그래서 그 감정 자체를 나쁜 것으로 내재화하게 되는 거죠. 분노, 짜증, 거부감, 이런 것들이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신호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어른이 된 뒤에도 그 패턴은 유지됩니다.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까봐 두렵고, 부탁을 안 들어줬다는 이유로 나쁜 사람이 될까봐 두렵고,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려운 거죠. 그 두려움이 통장 잔고보다 강하게 작동하는 겁니다. 논리가 아니라 감정이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시 김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형이 급하다고 연락이 왔을 때
김 씨의 머릿속에는 사실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돈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형이 예전에도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았다는 사실도 기억했어요. 그런데 거절하는 상상을 하는 순간 가족을 외면하는 나쁜 동생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그 죄책감이 너무 무거워서 결국 통장을 열었어요. 이게 거절불능의 핵심입니다. 이성은 알고 있는데 감정이 이기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좀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겠습니다. 착한 사람 주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착함에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그 은혜를 갚으려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그 착함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두 번째 유형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 쉬운 예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회사에 언제나 야근을 자처하고 동료의 업무를 대신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팀장도 감사히 여기고 동료들도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야근하는 것, 대신 일하는 것이 그냥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일이 늦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처리하는 걸로 팀이 돌아가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람이 갑자기 오늘은 좀 어렵겠다고 했더니 팀 전체가 당황했습니다. 그 사람의 거절이 뭔가 문제가 생긴 신호처럼 받아들여진 거죠. 호의가 의무로 굳어진 거예요. 이렇게 무의식적인 착취가 만들어집니다. 나쁜 의도가 없어도 시스템이 그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그 구조에 들어가면 빠져나오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지금 갑자기 안 하면 이상하게 보이니까 하는 생각이 더 단단하게 자리를 잡거든요. 더 의도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착한 사람을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공통된 패턴을 씁니다. 항상 절박한 상황을 강조하고 거절하면 큰일이 날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요. 나 아니면 아무도 안 도와줘. 네가 거절하면 나는 끝이야. 같은 말들이 그 도구입니다. 착한 사람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사실인지 따지기보다 자신이 그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먼저 느낍니다. 그 공포가 지갑을 열고 보증을 세우게 만들고 없는 여유를 짜내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짚어야 합니다. 착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상황을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이용당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속으로는 이건 아닌데 싶기도 하죠. 그런데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 감정을 입 밖에 내는 것 자체가 관계를 망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참고 또 참고 결국 어느 날 한꺼번에 폭발하거나 아무 말 없이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혹은 그냥 속으로 평생 사귀며 살게 됩니다. 병이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그냥 거절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쉽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게 왜 그토록 어려운지 비유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행기를 타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승무원들이 반드시 안전 안내를 합니다. 이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내 기압이 갑자기 떨어지면 천장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는데 반드시 내 마스크를 먼저 쓴 뒤에 옆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아이가 옆에 앉아 있더라도 내 마스크를 먼저 써야 합니다. 얼핏 들으면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아이보다 내가 먼저야 싶기도 하죠. 그런데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가 먼저 쓰러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거든요. 아이를 살리려면 내가 먼저 살아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건 이기심이 아니에요. 가장 효과적으로 남을 돕기 위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 증후군을 가진 분들은 인생 전반에서 이 순서를 뒤집어 삽니다. 내 마스크는 나중에 먼저 옆 사람 마스크부터 씌워주다가 결국 자신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도우려 했던 사람도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선의가 오히려 아무도 구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드는 거죠. 이걸 경제적인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내 노후 자금이 남아있어야 미래에 진짜 도움이 필요한 가족과 지인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다 내주고 나중에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짐이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게 진짜 미안한 거예요. 이제 한국이라는 사회적 맥락을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한국에서 이 문제가 특히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걸까요? 이건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구조의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자기 희생을 최고의 미덕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밥상에서 좋은 반찬은 아이에게,
어른에게 양보하는 것이 예의고 자기 것을 먼저 챙기는 사람은 이기적이라는 시선이 따라오죠. 이 가르침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화가 경제적 판단의 영역에 아무 필터 없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보증을 서는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보증 요청을 거절한다는 건 단순한 금전 거래의 거절이 아닙니다. 우리 관계가 이것도 안 될 정도야 라는 의미로 읽히는 사회적 맥락이 있어요. 거절하면 관계가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정 없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라는 불안. 이 감정들이 이성적인 경제 판단보다 훨씬 강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찜찜하면서도 도장을 찍습니다. 그 도장 하나가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는지는 김 씨처럼 수천만 원이 사라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오래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보증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보증을 섰다가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거절했어야 했는데 라고 했지만 그 순간으로 돌아가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위험에 대한 두려움보다 컸으니까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한번 당하고 나면 다음번엔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오히려 더 취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행동경제학이 말하는 매몰 비용의 함정과도 연결됩니다. 이미 3천만 원을 날렸으니까 이번에 또 안 도와주면 그 3천만 원이 더 아까워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도와줬으니 이번에도 도와줘야 일관성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지금 거절하면 그동안의 희생이 전부 의미 없어지는 것 같고 이 심리 때문에 한 번 빠진 구조에서 빠져나오기가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더 나아가서 착한 사람들은 도움을 줬을 때 일시적인 안도감을 경험합니다. 거절했을 때 느끼는 죄책감과 불안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이죠. 이 안도감이 반복되면 일종의 패턴이 됩니다. 부탁이 오면 불안하고 들어주면 안도된다. 이 사이클이 몸에 배면 거절하는 것 자체가 정서적으로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꾸 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착함이 아니라 불안 해소의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건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이 영상에서 가장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고 계신 분 중에 혹시 이런 분이 계신가요? 20대, 30대 때 빌려준 돈 중에 아직 못 받은 게 있는 분. 거절 못해서 어딘가에 사인을 했다가 나중에 후회한 경험이 있는 분. 억울하지만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그냥 포기해버린 분. 그 경험이 한 번으로 끝났다면 다행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한번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지면 그 이미지가 또 다른 부탁을 불러들이는 자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30년, 40년 반복되면 노후의 가장 무서운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닙니다. 노후 빈곤의 구조가 되는 거예요. 50대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다는 걸 발견했을 때 그 공허함이 얼마나 클지 생각해 보셨나요? 더 무서운 건 내가 그렇게 희생해줬던 사람들이 정작 내가 어려울 때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입니다. 착한 사람들이 노년에 겪는 경제적 취약함 뒤에는 이 배신감의 충격이 함께 옵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에 전 재산을 쏟아부은 부모가 노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사례, 지인 사업에 투자금을 댔다가 빈손이 된 퇴직자, 회사에서 가장 성실하고 착하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승진은 언제나 뒤로 밀렸던 직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들에게 경계를 지키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경계라는 개념은 아직도 낯설고 이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것을 지키겠다고 말하면 욕심쟁이처럼 보이고, 거절하면 차갑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주장을 하면 까다로운 사람 취급을 받죠. 이 문화적 압박이 개인이 자신을 보호하는 행동을 죄책감과 연결시키는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착하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내 경제적 미래를 담보로 내놓는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김 씨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55살인 지금 노후 준비가 거의 없습니다.
모을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꾸준히 벌어왔고 절약도 했지만 돈이 꾸준히 빠져나갔거든요. 남을 위해 썼으니 후회는 없다고 말하지만 밤마다 혼자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의 눈빛에는 다른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건 배신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왜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는가? 라는 쓸쓸함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설이 등장합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왜곡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항상 들어주는 사람이 되면 상대방은 나를 어떻게 인식할까요? 친구로 인식하기보다 자원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할 때 전화하면 되는 사람, 힘들 때 찾아가면 해결이 되는 사람. 이 관계에서는 진짜 친밀감이 쌓이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나의 진짜 감정을, 힘든 감정을, 거절하고 싶은 감정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가면을 쓰고 유지한 관계는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무너집니다. 반대로 생각해봐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솔직히 이번엔 나도 좀 어렵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서로의 한계를 알고 그럼에도 함께 있는 관계가 진짜 관계거든요. 거절이 관계를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거절 이후에도 유지되는 관계가 진짜 관계예요. 거절했을 때 사라지는 관계는 처음부터 나를 좋아한 게 아니라 내 가용성을 좋아한 거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착한 사람이 자신을 경제적으로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냉정한 사람으로 변신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습관부터 바꾸는 거예요. 첫 번째로 즉각 대답하는 습관을 고치는 겁니다. 부탁이 왔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 라는 말 한마디가 내 결정권을 지켜줍니다. 즉각적인 승낙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이성적 판단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예스가 나와버립니다. 잠깐의 유예가 상황을 냉정하게 볼 여유를 줘요. 두 번째로 돈이 걸린 결정은 반드시 하루를 넘겨보는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보증이나 대출 같은 큰 결정은 그 자리의 감정이 식은 다음에 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감정에 휩쓸려 결정하고 며칠 뒤 후회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면 이 한 가지 원칙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쌓아온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사실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계속 유지해온 거라면 그 이미지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위해 내 재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희생해온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것과 경계 없이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따뜻하게 살 수 있어요. 진심으로 남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의가 나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건 선의가 아니라 두려움에 기반한 자기 소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거절을 연습하는 것이 처음엔 정말 어렵습니다. 거절한 뒤 상대방의 표정이 굳어지거나 실망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그 감정을 견디는 게 처음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 번쯤 거절했다고 해서 그 관계가 끝나지는 않아요. 오히려 당신이 항상 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상대방은 다음번엔 부탁할 때 더 신중해집니다. 관계가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거절은 관계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정직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난해진 것이 혹은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건 도덕적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경계를 지키는 법을 몰랐던 것일 뿐이에요. 착하게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먼저 자기 자신에게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 산소 마스크를 먼저 쓴 사람만이 오래도록 진심으로 남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지금 이 순간 마음 한켠이 무겁게 내려앉은 분이 있다면 그게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은 뭔가를 바꿔야 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는 돈 문제로 찾아올 수도 있고 일의 무게로 찾아올 수도 있고 관계나 삶의 방향에 대한 막막함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너무 늦게 후회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한 번 돌아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문득 떠오른 장면이나 사람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시겠어요? 혼자 담아두셨던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수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